한 번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 영상은 두고두고 보세요. 원하는 모든 걸 가지게 될 테니까요.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그리고 마크 큐반과 워렌 버핏, 잭 도시까지 모두가 아는 자수성가 조단위 부자들, 심지어 윈스턴 처칠, 빌 클린턴 같은 리더와 키아누 리브스, 짐 캐리, J.K. 롤링처럼 각자의 분야에서 정상에 선 대부분의 사람들, 혹은 세상을 바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와 성공이 아니라 단순한 한 가지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부터 내려온 부와 성공 그리고 행복의 비밀이 담긴 메시지를 가슴 한켠 깊숙이 새기며 살아왔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담긴 글과 인사이트를 스토아 철학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실제로 이 간단한 메시지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전해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죠. 그리고 현 시대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언 홀리데이. 스토아 철학의 메시지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그의 글은 조단위 자산가와 자수성가 사업가, 그리고 최고의 셀러브리티와 세계적 레벨의 운동선수들까지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닿으며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런 그의 메시지가 담긴 Courage is Calling, 브레이브 속 인사이트를 읽어보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용기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소중한 가치다. 동시에 용기는 단순해서 끝없이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내면에서 숨쉬며 곳곳에 널려있다. 심지어 직장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매일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용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당장 처리해야 할 다른 할 일이 있고 지금은 용기를 낼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소련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남겼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다. 고대부터 용기가 사라지는 것은 종말이 다가오는 신호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용기를 냈다는 것이다. 그들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실천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말이다. 용기는 위험의 다른 얼굴이다. 그리고 용기는 희생이자 헌신, 끈기, 진리, 결단력이다. 다른 사람이 못하거나 안 하려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일을 할 때, 그때 발휘하는 게 용기지 그렇지 않으면 용기가 아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의 일생에는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누군가가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주 특별한 일을 할 기회를 준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 위대한 순간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인가.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생에는 이런 순간, 즉 기회가 우리 어깨를 두드리는 순간이 특별히 단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온다. 처칠은 수없이 용기를 냈다. 그런데 이러한 처칠도 용기를 내는데 실패한 적이 있었을까? 실수를 저지른 적은 기회를 잡지 못할 때도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고자 다른 사람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사람이 용기를 낸 순간을 보고 배우는 데 집중하자. 위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크게 용기를 내야 하는 중대한 순간이 있다면 소소하게 용기를 내야 하는 자잘한 순간도 많다. 용감한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을 딛고 일어선다. 용감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자유자재로 다룰 능력이 있다.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그 사람들은 빛나 보인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는 절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다. 겁쟁이에 대해 적은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다. 아무도 겁쟁이를 기억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두려움을 정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익혀야 한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다. 미국의 작가 윌리엄 포크너는 이렇게 말했다. 겁을 먹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겁과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분명히 다르다. 겁은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느낌이다. 겁먹은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상태이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겁은 경계하고 상황을 일깨우며 위험을 알려줘서 우리를 돕는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나약하게 하며 마비시켜서 우리를 방해한다. 불확실한 세상, 귀찮고 복잡한 문제가 많은 시대에 두려움은 골칫거리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게 된다. 겁을 먹어도 괜찮다. 겁먹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긴 할까? 하지만 겁이 난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잊지 마라. 가치 있는 일 가운데 무섭지 않은 일은 없다. 의심, 불안, 한계, 악의와 씨름하지 않고 위대함을 이룩한 사람은 없다. 대부분 두려움의 근원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데 있다.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마비시킨다.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의 구조마저도 왜곡하게 한다.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듯이 비겁하게 행동하게 한다. 영국의 작가 시릴 코널리는 이웃이 뭐라고 수군댈지 몰라서 감히 자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농담한 적이 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나도 신경 쓴다. 역설적으로 새롭고 감명을 주며 옳은 일은 당시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릅쓰고 이루어냈다. 현재 사랑받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만들어지거나 채택됐던 당시에는 하찮게 여겨졌지만 그런 시선을 누가 그러느냐는 듯 무시한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반대를 극복해야 할 난관이라고 바라볼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범죄자와 한통속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장래가 덜 보장되는 일을 하고자 일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기존 직장에 남는 것을 선호한다. 감히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유행을 따라가려고 한다.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구심에 부닥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조롱받지 않는 운동은 없었다. 획기적인 사업 중에서 다른 사람이 분명 실패할 거라고 큰소리치지 않았던 사업은 없었다. 얼굴도 모르고 책임질 일도 없는 제3자의 일반적인 의견이 여러모로 고민하고 고려한 당사자의 의견보다 가치 있게 평가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숫자를 세어보기 전에는 항상 많아 보이는 법이다. 장애물, 적, 비판 등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믿길 바라는 착각일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적과 마주한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 우리의 두려움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림자나 환상, 굴절과 같은 것이다. 즉,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무엇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누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엇이 두려운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렇게 걱정스러운지 그 실체를 정의해 본 적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는 것을 실제로 바라볼 용기를 길러야 한다. 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생각하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 비정상적인 일, 예상치 못한 일, 그리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해 모두 생각해보는 용기를 길러야 한다. 과장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미지의 것들에서 확실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취약한 사람을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 때 도망치기 때문이다. 무엇이 두려운지 알면 두려움을 퇴치할 수 있다.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를 주춤하게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더 많이 탐구할수록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줄어든다. 앞으로 힘든 일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힘든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대신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 그렇기에 앞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멍과 상처는 갑옷이 된다. 고군분투는 경험으로 남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준비한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다. 풍요와 평화가 겁쟁이를 낳는다. 고난은 용기의 어머니다. 이 일이 나중이 아니라 차라리 지금 일어나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일을 겪었기에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워서 생기는 장점도 있다. 겁쟁이를 쫓아내고 용감한 자를 끌어들인다. 그렇지 않은가? 위험은 빨리 마주할수록 더 나은 법이다. 억만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신체가 튼튼한 사람이든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항상 두려움이다. 자기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력해진다. 본인이 자기 운명의 선장이 아니라면 그 운명이 자기 자신의 선장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 능력을 갖추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그냥 휘둘리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 실제적인 진실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운에 기댈 수도 있고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고 이해하며 순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도전을 하는 게 두렵다면 그 일을 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 피터 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세상엔 천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 더 적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춘다. 하지만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애쓴다. 그래서 세상의 진보와 희망은 비합리적인 사람의 용기에 달려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상황에 맞출 수 있으며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난돌이 정맞는다와 같은 수많은 격언은 우리에게 순리를 거스르지 말 것을, 권위를 이길 수 없음을 상기하게 한다. 정말 그럴까?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믿었다면, 두려움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면 선은 절대 악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게 기존의 것을 대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것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되지도 못한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모두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그 모든 것은 용기를 발휘해야만 얻을 수 있다. 두려움을 무너뜨리자. 사실만 들여다보라. 탐구하라. 그래야만 볼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적이 보는 것, 적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보지 말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라. 그림 형제의 한 우화에서 노인은 어린 소년에게 세상의 현실을 보여준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발전하는 방법은 없다는 현실 말이다. 동굴 바닥에서 거대한 돌을 옮겨 노인은 소년에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구멍을 보여준다. 여기로 가면 되네.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계단이 없는걸요? 소년이 대답했다. 뛰어내려야 한단다. 다른 방법은 없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뛰어내리기는 무섭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다. 모든 성장은 어둠 속에서 도약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절대 해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이 건네는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전혀 발을 뗄 수도 도약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삶의 모든 순간이 확실하다면 용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 계획이 성공하리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그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 만약 그랬다면 겁이 나지 않았을 테고 모든 사람이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겁쟁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모든 가능성을 알고 싶어한다. 준비할 시간을 원한다. 확신을 원한다. 일이 연기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기꺼이 포기한다. 다시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기회의 순간에도 말이다. 나이팅게일은 말했다. 해변에서 할 일 없이 서 있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길을 개척하다가 파도 속에서 죽는 게 100번 낫다. 그렇게 나이팅게일은 새로운 세계를 찾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었을지 상상해보자. 그러니 만약 두려움이 인생의 원동력이라면 놓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라. 먼 훗날 사람들이 용기 내지 못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라.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라. 마음을 크게 먹지 못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일종의 신호다. 용기를 낼 일이 없다면 지루한 삶을 사는 것이다. 도약해야 하는 이곳에 서라.
우리는 평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미래를 일구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 인생은 위험하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태어난 날부터 우리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다. 대부분 사람은 침대에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침대에 머물기보다는 일어나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러니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심하자. 새로운 모험에 모든 것을 걸어보자. 그리고 이걸 잊지 마라. 용기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부른다. 이 부름에 어떻게 답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이 아니라 1000번이나 기회가 있다. 과거나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용기를 낼 것인가? 세상은 당신의 대답을 기다린다. 이번 영상 속 라이언의 메시지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며 특별한 것 대신 남과 같은 걸 선택하던 자신에게 한 번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토아 철학, 그리고 용기를 낸 한 번의 경험으로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세상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처럼 그들은 우리보다 특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 똑같지만 한 번의 용기를 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다짐을 댓글로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돈을 쫓지 않아도 딱 1%만 앞서 생각한다면 부의 크기는 커진다. 이제 당신도 세계적 아이콘들이 쫓은 한 가지 진리를 쫓아라. 돈이 아닌 생각의 속도를 바꿔라. 세상에 알려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며 그들을 뉴스로만 접하곤 하죠. 역시 그들이 사는 세상은 다른 것처럼 저 사람들도 나랑은 완전히 달라. 이렇게 나오고만 하는 푸념. 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의 측근에서 그들의 한평생을 봐온 사람들도 엄청난 성공을 다르기에 만들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말하던 그들은 다르다고 말한 게 사실 나를 막는 유일한 이유 혹은 변명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에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는 세계적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셀리 퍼시. 무려 20년간 직접 발로 뛰며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아이콘들을 만난 그녀. 심지어 2018년부터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인류 기업가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세계적 성공을 이루고 수십억 달러의 순자산 가치를 가진 그들의 비밀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즉, 세상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 앞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만 앞서도 놀라운 결과가 당신 앞에 펼쳐질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세계적 비즈니스 저널 칼럼니스트인 셀리 퍼시의 생각의 속도가 부의 크기를 바꾼다 속 두 아이콘의 비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변명의 자리를 인생 속 새로운 챕터를 열 중요한 인사이트로 채우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언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새로운 도전 앞 시간이라는 변명으로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시간이 더 생기면 하겠다고 해야 할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다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첫 번째 인사이트는 시간이 없다 이런 변명을 없애는 한 멘토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 셀리는 일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논란이 많은 비즈니스 아이콘이다. 하지만 그는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기도 하고 백과사전 2권을 통독하는 등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데 열중했다. 또한 그는 초창기부터 사무실 책상 옆에 침낭을 두고 자며 일에 몰두했다. 1995년에는 집투를, 99년에는 엑스닷컴을, 2022년에는 스페이스 X를 설립했다. 2006년에는 솔라시티의 회장직도 맡았다. 게다가 그는 자금이 줄어들던 2008년 테슬라 모터스의 CEO 자리에 앉기도 했다. 머스크는 솔선수범하며 매우 부지런하기로 유명하다.
그는 테슬라의 모델 3 생산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생일도 잊은 채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했다. 2002년 그가 세운 큰 목표, 인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 이 포부가 그를 달리게 했다. 수많은 실패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죽거나 꼼짝도 못하게 되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의 직장을 다니기도 벅차다고 더 이상 다른 것에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직장에서 쓰는 한 주 40시간에 비해 무려 3배의 시간인 120시간씩 일을 한 일론 머스크. 그가 운영하던 회사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천억 달러의 4-5개 회사들입니다. 물론 이런 그의 시작점이 많은 성공들로만 채워져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셀리는 일론의 실패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는 엑스닷컴의 CEO 자리에도 올랐으나 그의 말 이사회가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을 지지하는 쿠데타를 일으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이스X에서 항공 우주 분야에 진출한 그는 초기 3번의 발사 실패를 겪었다. 태양열 패널 기업인 솔라시티를 인수할 때조차도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았고 일부 주주들은 이 거래를 구제금융이라고 주장하며 130억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2022년 내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2023년 1월에는 곤두박질치며 세계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분명 머스크는 비범한 인물이다. 그는 진입장벽이 높은 자동차 제조와 항공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업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업적을 내세웠다. 대체 어떻게 해냈을까?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제 목표는 적게 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에게 적합한 말이지만 그는 변명 대신 나아가길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산가이지만 집도 소유하지 않고 친구의 집에 남는 방에서 자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실패가 없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나아가는 1% 빠른 생각의 속도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인사이트는 바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변명에 대해 셀리퍼씨가 나눈 또 다른 비즈니스 아이콘이자 현 시대 최고의 발명가 다이슨의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셀리는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임스 다이슨의 어린 시절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어려웠다. 7살 때까지 식량 배급제가 있을 정도였다. 텔레비전도 없고 난방을 마음껏 할 수도 없었으며 새 장난감은커녕 소비재도 거의 없었다. 다이슨이 직접 회상한 그의 어린 시절은 이랬다. 간신히 살아갈 만큼의 돈만 있었던 셈이다. 8살 학교에 입학하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느끼는 것도 잠시 곧 큰 슬픔이 닥쳤다. 언제나 쾌활한 만물 박사였던 아버지가 겨우 40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다이슨은 오랜 시간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0년도 더 지난 2021년 다이슨은 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망 소식만큼 슬픈 소식은 없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이슨은 겨우 9살에 아버지를 잃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담한 발명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이슨은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자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떠난 후 혼자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다이슨은 학업 성적도 뛰어난 편은 아니었다. 졸업할 때까지 진로를 결정하지도 못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그는 대학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디자인 분야로 나아갈 잠재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분야를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넓혀갔다. 그렇게 졸업 후에는 트럭의 제작과 판매를 담당했고 첫 사업이자 그의 첫 개발품은 새롭게 디자인한 정원용 손수레였다. 자신의 농가를 담보로 헛간과 돼지우리에 첫 공장을 차렸다. 그가 만든 손수레인 볼베로는 영국 손수레 시장에서 점유율을 반이나 차지할 만큼 잘 팔렸다. 그러나 낮게 책정한 제품 가격 등 다양한 이유로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4년 후 다이슨은 볼베로를 만든 회사 커크 다이슨에서 퇴출됐다. 심지어 특허를 회사 명의로 했기에 다이슨은 무일푼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자신의 특허를 넘기거나 주주들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미 혁신적인 진공청소기를 구상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다이슨은 집에 있는 작은 마차 보관소에서 4년 동안 진공청소기를 개발했다. 자금은 그의 멘토인 제러미 프라이의 투자금, 은행 대출, 그리고 텃밭을 팔아 마련했다. 1% 앞선 생각을 실현하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그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다. 다이슨은 프로토타입 5127개를 직접 제작하고 실험한 뒤에야 진공청소기 만들기에 성공했다. 그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당시에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진공청소기 설계 기술의 라이선스를 로토크와 캐나다, 일본의 기업들에게 줬다. 하지만 미국 회사 두 곳을 특허 침해로 고소하며 긴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다. 소송이 끝난 후 다이슨은 $1,000,000를 받았지만 이는 소송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다이슨은 앞으로 기술을 빌려주지 않고 직접 회사를 차려 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그는 다이슨 어플라이언스를 설립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이후 몇 년 동안 상당한 빚을 떠안게 된다. 그러던 1993년 한 공장에서 다이슨의 이름을 딴 사이클론 진공청소기가 처음 세상에 나왔다. 그 모델은 타사의 진공청소기보다 비쌌지만 금세 품질로 인정받았고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영국 진공청소기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했다. 수익도 올라 기업은 빠르게 커졌다. 마침내 1995년 다이슨은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65만 파운드의 부채를 모두 갚았다. 그의 나이 50이 가까워진 48세 때의 일이었다. 물론 그 이후 다이슨의 모든 제품이 성공한 것도 아니다. 전기차 생산을 선언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삶은 곧 위기와 실패입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 시도하고 실패하죠. 그래서 다이슨은 끊임없이 도전한다. 아무리 남보다 앞서 생각하더라도 도전하지 않는 한 성공도 부도 따라오지 않는다. 이처럼 다이슨도 생각의 속도가 부의 크기를 바꿨다. 그는 행동에 거리낌이 없고 인습에 얽매이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회 규정을 무작정 따르지 않는다. 그는 우연히 엔지니어가 된 예술학도이면서 서비스 산업에 치우친 경제계에서 제조업으로 승승장구한 비즈니스 아이콘이다. 또한 무엇보다 실패를 성공의 수단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한참 전에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개척자가 되기란 매우 어렵다. 성공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개척자가 되려면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날 수 있고 끝없는 두려움과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인사이트를 나눈 셀리,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가진 것 없던 그런 한 남자의 도전도 성공을 마주했습니다. 하나의 발명품을 위해 5,000번 넘게 시도했고 이후에도 수많은 실패를 마주한 다이슨.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가진 게 없는 시작이었다고 주저앉지 않았죠. 그저 실패한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고 다음 시도를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이슨의 아내는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낙천적 성격으로 역경을 극복해 나간 다이슨. 그의 스토리는 확실하게 가진 것 없었다 혹은 받은 것과 배운 것이 없다는 이유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야만 한다는 또 다른 용기를 쥐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속 셀리 퍼시가 나눈 일론 머스크와 다이슨의 스토리가 어떠셨나요? 링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는데 딱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난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이처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격언. 하지만 이 문장 그 어디라도 변명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 속 셀리가 나눈 일론 머스크의 남다른 생각의 속도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변명을 지우고 새로운 하나의 도전으로 내일을 채워가게 만들고 배운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받을 게 없다라고 외부적 요소에 하던 변명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다이슨의 스토리로 인해 일단 시작하는 게 내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 두 멘토의 사례는 셀리 퍼시가 나눈 21명의 아이콘 중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무려 19명의 또 다른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멘토들의 전기를 읽어본 저로서는 중요한 핵심만 짚어준 셀리의 글이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지를 상기시켰고, 만약 아이콘들의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바쁜 일상 속 엄청난 시간을 아껴주는 또 다른 이점을 가져다 줄 생각에 조금의 부러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의 차이를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이번 영상이 느려져 가던 생각의 속도를 높여 부의 크기를 넓혀가는 고마운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가난을 부르는 이 습관들을 당장 버리세요. 그러면 알아서 원하던 것들을 모두 얻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꿈, 경제적 자유. 하지만 극소수만이 그 목표를 이루고 간절히 원하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아주 적은 사람만이 그 목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뭘까요? 이 질문에 한 가지 답변을 제시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딘 그라지오시.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 아버지와 카센터를 운영하던 그는 자기개발, 동기부여 분야의 최고의 멘토 토니 로빈스를 만나게 되며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게 자수성가 천만장자가 된 그는 수십 년간 토니 로빈스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꾼 딘. 그는 한 팟캐스트에서 사람들을 가난에 가두는 3가지 심각한 습관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짧은 그의 스토리와 가장 효율적으로 가난을 벗어나는 습관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딘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글을 잘 읽지 못했어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제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딘, 너는 너무 멍청해. 너에게 미래란 아버지의 카센터에서 일하는 것, 이것밖에 없을 거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제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하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대로 아버지의 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피해의식에 젖어 살던 딘.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소중한 걸 찾게 됩니다. 그는 글을 읽거나 공부는 못했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고방식 반대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을 생각해내거든요. 그렇게 딘은 색다른 자기만의 방식을 통해 아버지와 카센터를 운영했고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카센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조금 쉬워지려 할 때쯤 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죠. 아버지가 3번째 이혼을 하시며 처참히 무너지거든요. 딘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 동네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렴. 너와 나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구나. 이렇게 아버지는 인생을 포기하셨죠.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경험은 저에게 너무도 큰 선물이었죠. 그렇게 그에게 닥친 위기. 하지만 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아버지의 카센터가 판매된 후 공구를 챙겨 동네의 작은 공터에서 차를 고치며 생계를 이어갔죠. 그의 목표는 아버지의 카센터를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멀리만 보였던 딘의 목표. 하지만 그의 간절함은 엄청난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카센터의 새 주인은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카센터 가격을 지금 다 낼 필요는 없으니 매달 버는 돈에서 천천히 갚아가렴. 그렇게 그는 그 기회를 잡아 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 중고차 판매업을 배우고 사업을 확장하며 나아갔습니다. 이후에도 돈이 되는 수많은 사업들을 사람들을 만나 직접 듣고 배웠죠. 그리고 그의 멘토 토니 로빈스를 만나며 세계적 성공의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자신의 스토리를 전하며 과거 자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180도 다른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는 딘. 그는 지금 위치를 벗어나 더 풍족한 삶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난의 습관을 떨쳐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도 중요한 3가지 조언을 나눴죠. 가장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택하는 예시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너무 싫어. 다른 일을 해봐야겠어. 이렇게 다른 일을 찾고 바닥부터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나랑 안 맞네. 그렇게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기에 인생은 너무도 짧습니다. 50이 넘은 제가 수많은 방법을 시도하고 그렇게 찾게 된 결론은 너무도 간단해요. 포기할 필요 없이 바닥부터 시작하지 말고 누군가가 쌓아놓은 계단 위에서 시작하기. 저는 항상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해낼까라는 생각보다 이미 이 일을 해낸 사람이 누가 있나를 먼저 찾습니다. 입증된 방법과 계획이 있는 그 사람을 말이죠. 이 예시를 야구로 생각해보자면 여러분은 타석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룬 사람들, 멘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길을 쫓아가다 보면 당신의 시작점은 타석이 아니라 3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멘토인 4번 타자가 공을 칠 때 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증된 방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머지않아 4번 타자, 멘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까지도 이 방법을 씁니다. 수십 년간 토니 로빈스와 강연을 함께하는 그는 엄청난 실력을 자랑하는 키노트 스피커, 강연가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 컨퍼런스에서 한 강연자의 연설을 듣고 관중을 압도하는 스피치 실력에 감탄을 하죠. 그리고 그는 엄청난 돈을 들여 그 사람의 반나절이라는 시간을 샀고 집으로 초대해 그에게서 강연 코칭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설가인데도 더 배우는 길을 택한 거죠. 그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 강연자가 말한 90%의 내용을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10% 정도만이 저를 놀라게 할 정도로 새로운 인사이트였죠. 하지만 저에게 영감을 준 그 몇 마디엔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어요. 그게 제가 항상 더 배우려는 이유죠. 저는 이렇게 항상 처음부터 시작하기보다 이미 이룬 사람들에게 배우며 앞서갑니다. 제 뇌는 어떻게 하는지보다 누가 이뤘는지를 먼저 찾아요. 제 파트너이자 멘토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how, 어떻게를 찾으며 무너진다.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접근법은 고민을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만들어요. 하지만 누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면 고민할 시간에 저는 제가 잘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경력자에게 그들의 기술을 배웁니다. 이렇게 나아가며 고민 대신 행동을 하고 또 함께 나아갈 땐 더 큰 배움을 얻게 되거든요. 물론 각자마다 다른 상황을 가졌기에 딘처럼 배움의 금전적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 딘은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When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간절히 원한다면 길은 분명히 생긴다. 멘토를 만나기 어렵다면 팟캐스트, 책, 인터뷰를 보고 또 AI를 통해 공부하며 나아가라고 했죠. 당신이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던 멘토들은 열정에 찬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당신의 모습에 간절히 찾던 그것을 당신의 손에 건네줄 겁니다. 딘이 말한 가난을 떨쳐내는 두 번째 인사이트. 지금 현재의 나와 원하는 미래의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건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어릴 때 제 자신을 망치고 머리 바로 위에 한계를 씌운 건 저를 놀리던 아이들 그리고 무시한 선생님들이 아니라 그런 대우를 받고 제가 저에게 말한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항상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만을 자신에게 속삭여왔죠. 그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한계를 들이우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내면의 혼잣말에 의심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사실인가를 돌아보기 시작하자 전 그게 진짜 제 모습이 아니란 걸 알았고 내면의 혼잣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송두리째 변했죠.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며 새로운 믿음을 심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겪어온 나쁜 경험, 모든 위기들은 당신의 장점이 될 거예요. Nothing is permanent. 지속되는 건 없습니다. 인생 최악의 나날도 서서히 잊혀지며 결국 최고의 날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 혼잣말을 먼저 바꿔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는 그런 혼잣말에 숨어 있습니다. 혼잣말은 믿음이 되고 행동으로 바뀌며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딘은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남보기를 멈추고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이기는 길이 열린다. 실제로 딘은 과거에 비교의 고통을 피부로 느꼈다고 해요. 100억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고 그가 20억의 연봉을 받던 시절, 자신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느꼈을 때 그는 1000억을 버는 회사의 회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사업을 시스템화해 놓았기에 딘보다 더 적게 일하고 여행을 다니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딘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자책을 했다고 해요. 그는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위치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보며 안도함과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족감과 안일함에 빠져 성장을 못하고, 반대로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보면 동기부여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들과 나를 비교할 때 우울과 실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즉,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하든 우리는 무너져요. 하지만 남이 아닌 나를 보면 이기는 길만 열리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와 어떤 역경들을 이겨냈는지를 보면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얻게 되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를 보게 되면 행복감에 젖을 자신의 모습에 동기부여를 얻을 테니까요. 그러니 나라는 렌즈를 통해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며 자신의 과거와 원하는 미래, 이 두 가지만 보며 나아가세요. 이번 영상 속 딘의 3가지 조언이 어떠셨나요? 물론 어렴풋이 들어봤던 그런 조언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가 앞서 말한 경험처럼 10%의 인사이트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많은 돈을 버는 게 미스터리라는 마인드를 버리세요.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꿈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꾸세요. 지금 꾼 꿈의 크기를 유지하든 혹은 지금의 꿈보다 10배 더 큰 꿈을 꾸든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노력, 스트레스, 고통, 이 모든 것들의 양은 같습니다. 그러니 꿈을 꾸려거든 가장 큰 꿈을 꾸세요. 난독증으로 남들에게 무시받고 카센터에서 꿈을 키워간 딘의 조언들이 또 다른 곳에서 시작 혹은 재기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난의 마침표를 끊는 첫걸음을 선물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